정점은 아니고 그래서 정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네. 그런 이제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이클의 불장에 어떤 시그널이 달려가기 위한 굉장히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또다시 자금의 흐름이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이 있습니다. 자, 이 알트코인 투자 괜찮을까요? 김동환 내니월드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은 장투의 대상, 네. 알트코인은 단기 투자의 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게 좀 좋죠. 네네. 왜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익률하고 차트나 모든 것들을 봐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빠지더라도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알트 같은 경우는 비트가 이제 특히 빠질 때 굉장히 많이 빠지고 또 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기적이라고 하면 최소한 5년 이상 아니면 뭐 10년 이렇게 들고 가기 좀 힘든 알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트렌드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알트 코인 중에서도 뭐 일부는 그래도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네. 종목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알트 코인의 어떤 불장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 때 단기적으로 좀 운용하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알트도 저는 이제 장기 보유량이 좀 있었긴 했고 네. 단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정리하고 이제 단기로 좀 다시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있잖아요. 그 네. 보면 비트코인이 조금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제 시총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리플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좀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제가 정책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 비트코인 시장에서 반감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했는데 네네. 지금은 어떤 가격 사이클 면에서 볼 때 네. 그런 반감기보다 오히려 정책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정책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특히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많이 성장한 이유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항상 이제 비트코인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죠. 4년 주기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는데 그 사이클 이후에 비트가 오른 이후에 비트의 자금이 이제 알트로 보통 그렇죠. 흘러들어요. 넘어가죠. 그래서 네. 그 흘러들어온 타이밍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트가 올라오면서 비트 도미넌스만 계속 올랐어요. 한 번도 그 도미넌스가 제대로 빠진 적이 네. 없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좀 의미 있는 빠졌어요. 숫자로 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실제 그 자금이 이제 알트로 일부 들어왔고요. 들어오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이 시장에 있는데 일단 큰 흐름에서는 이제 사이클에서 비트 도미가 빠지면서 알트의 어떤 불장의 초기 시그널 이런 흐름이 있고요. 근데 예. 그런 시기가 이제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늦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적인 요소는 있었고 또 하나는 과거와 다르게 미국의 이제 정책, 암호화폐 친정책이 이 알트코인 시장에 조금 더 힘을 준 것 같아요. 뭐 지니어스 맞아요. 법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렇죠.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과거에는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다 그러니까요. 알 정도고 뭐 최근에는 국내 주식 시장까지 이게 막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하고 상관없는 주식도 막 오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미국의 법안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위에 올라갈 수 없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올라가죠? 플랫폼 위에 네.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운용된다는 것은 결국에 그것을 바치는 플랫폼인 맞아요. 이더리움이 더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수수료를 내잖아요. 네네, 플랫폼 맞습니다. 쓸 때 그거를 네. 이더리움으로 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 올라가죠.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보유하거나 많이 보낼 때 이더리움을 더 활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더리움 실제적인 수요가 이제 더 생기는 거 이게 이제 기대가 이제 더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 정책의 어떤 영향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비트가 올라왔고 이제 알트도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제 이더리움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4월 중순에 거의 최저가 한 번 네,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네. 1,400달러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찍으면서 이제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기도 했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알트코인 투자는 이더리움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수익률이면 알트코인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 때문에 이더리움을 투자했는데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했죠.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비트가 더 좋으니까. 그런 흐름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최근에 지속됐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또 반영이 된 거예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이런 저평가된 기준에서 기관들이 또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면서 이더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게 알트 불장의 초입이 아닌가 좀 이런 흐름이 지금 이더
이더리움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물론 이더리움이 보안성은 뛰어나죠. 네네. 뛰어난데 다만 어떤 확장성 면에서 너무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용성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레이어 2인데 이 레이어 2라는 어떤 그런 보완제가 등장을 했으면 앞으로 이더리움 시장은 더 좋아지는 하나의 또 다른 호재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완성품이에요. 네. 다 완성이 됐고 더 이상 발전시킬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뭐 양자역학이 더 발달하면서 어떤 보안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일부 약간의 이제 업그레이드는 필요할 수 있지만 크게 이제 바뀐 게 없고 그냥 쭉 가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완성품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로드맵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 레이어 2라고 레이어 2, 하는 네. 그 확장성.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란 체인은 실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뭐 DAV로 불리는 예금 금융 상품도 쓰고 탈중화된 금융 같은 시장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사용할 때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더를 내는데 이더의 비용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 비용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업그레이드 이제 레이어 2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네. 레이어 2에서 사용을 하면 저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하고 좀 다르게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보내고 받고 어떤 자산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설계가 심플합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은 사실 실제 많이 사용하더라도 지금도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데 수수료가 별로 들지 않아요. 뭐 한 2불, 3불.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내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거래소에서 좀 가져가는 게 있어서.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보내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NFT를 많이 했었죠. 네. 그때 NFT를 막 사거나 팔 때 비쌀 때는 수수료가 막 100불 이상 나갈 때도 있었어요. NFT 하나 구매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수수료가 거의 10몇만 원. 10만 원짜리 NFT 사는데 10몇만 원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 2의 확장성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한때 이제 이더리움에서 그런 너무 비싼데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이더리움을 사용해 보면 굉장히 저렴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레이어 2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확장성의 일환으로 레이어 2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이제 발전된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로드맵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을 모든 사람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컨셉이 있는 거죠. 우리 작가님께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트럼프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네네. IS 200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 정해준 코인으로 가자 해서 나온 얘기가 그 리플이었잖아요. 네네. 네. 리플의 성장성은 미국 같은 경우 몇 가지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코인들이 이제 알트코인 종류가 있는데 미국 중심의 코인들이 있어요. 메이드 인 USA라고 하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리플이고 솔라나라든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미국 중심의 코인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이제 탈중화되어 있고 그래서 네. 뭐 어떤 국가의 기업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만든 재단들이 굉장히 그 탈중화되어 있습니다. 전 네. 세계에.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규제 좀 바깥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좀 탈중앙성이 강한 그런 자산 중에 하나고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규제 아래 있는 거죠. 그 본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미국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맞는 수혜주로 바로 직결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보다는 리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제도권의 어떤 규제에 맞게 이제 요구하면 그것을 리플은 수용을 하고 들어주는 입장이고 리플이 하고 싶어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은행이니까 결국에 이제 전통 금융을 암호화폐에 맞게 그렇죠. 두 가지를 예, 연결해 주는 게 리플의 연결해주는.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제 리플은 해야 되는 거고 이더리움은 하려는 게 은행은 아니고 네. 어떤 탈중화된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성격이 조금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플랫폼이고 리플은 좀 쉽게 생각하면 금융주죠. 그래서 네. 제도권에 조금 더 이제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규제나 어떤 친암호화폐 정책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리플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 코인이죠. 사실 이제 코인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보안성 그리고 확장성, 탈중앙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고 핵심이, 네. 이더리움은 보안성. 리플은 뭐라고 봐야 돼요? 리플은 어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더리움 같은 그리고 솔라나 같은 이제 플랫폼이 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암호화폐 중심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서 나와서 비트코인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더리움하고 이제 솔라나에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그 플랫폼의 특성은 받고 플랫폼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깊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라기보다는 전통 금융하고 어떤 디지털 자산 이쪽에 어떤 연결점을 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은행하고 협업들을 많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가지만 구금융이 계속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유지하더라도 새로운 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빨리 봐서 은행의 어떤 개선 네. 이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자산이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 방향도 보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네. 이더리움하고 솔라나하고 이런 플랫폼의 특징들하고 예. 리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리플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도 수수료도 저렴하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좀 빠르고.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보면 안에 이제 예를 들어 뭐 탈중화된 금융 상품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굉장히 많은데 리플엔 그런 것들이 적어요. 네. 왜냐면 그게 지금은 중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까지는 시장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들이 네. 그동안에 이렇게 비트코인만 선호하다가 네. 이제는 국제 발행을 할 때도 이더리움 기반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주목하고 계세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플랫폼인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일 좋은 자산이에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 위에 어떤 국채를 얹은다든지 네.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에 기능이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럼 디지털 자산이라는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대표주가 이제 이더리움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리플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국채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RWL 같은 뭐 부동산 뭐 토크나 이런 자산들을 많이 이제 발행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있죠. 이제는 아예 이더리움만 전략적인 자산으로 사모으는 기업들이 따로 있더군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어디를 가장 좋게 보세요? 초창기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자기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써서 기업의 주가를 같이 올리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롤 모델이죠. 네. 그 롤 모델에서 이제 파생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벌어진 어떤 변화거든요. 네. 초기 시장이고 아직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을 올리는데 또 한몫을 하긴 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그 비트코인을 활용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때문에 가격도 오르고 자기 주가도 계속 오르니까 네. 이게 너무 이제 롤 모델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그럼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다른 기업들은 선택지가 비트코인을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따르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레버리지를 좀 높이는 거죠. 아. 높여서 좀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위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흐름을 보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자산의 토크나 같은 이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들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플랫폼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보수적으로 안전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의 효과를 같이 누려야겠다 이런 측면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 이더리움을 레버리지로 쓰고 아. 그 위에서 이제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 자기네들이 거기 위해서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같이 이제 포함돼서 그런 시장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예 이제 디지털 자산을 따로 사서 그것만 보유하는 그런 섹터, 기업들의 네. 섹터가 따로 생겼더라고요. DAT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비트마인 이머전 또는 샤프링크 게이밍처럼 이더리움만 사모으는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왜 이더리움일까? 일단 이더리움이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단기적으로 투자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얼만큼 롱텀으로 가져갈지는 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일단 지금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기에 좋은 어떤 요소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더리움 ETF도 같이 예.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는 이미 이제 이더리움 ETF도 굉장히 자금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시장에 여전히 초기긴 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고 네.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은 그래도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아닐까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어떤 플랫폼으로 역할 자산들이 많이 디지털 자산화가 되면 이것들이 결국에 어떤 플랫폼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더리움일 것이다. 네.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다른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솔라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한데 네.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더리움 최근 매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제일 좋은 자산은 이자를 주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네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스테이킹 하면은 이자도 나오잖아요. 네, 이자도 나옵니다. 기관은 네. 0.1%의 목을 매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스테이킹 하면 3%까지도 가능한 네. 거 아니에요? 3% 가능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이자에 또 이자를 두는 그런 좀 더 리스크 있는 복리가 것들도 있어요. 있군요. 예, 예. 그런 것들은 뭐 최대 한 6% 이렇게도 가능하고 디파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면 진짜 맥시멈 한 10%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그렇죠.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비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스테이킹 해주면 복리로 이제 계속 쌓여지는 아. 그런 효과도 같이 있긴 한데
비트는 없긴 해요. 없어요. 비트는 네. 가치만 올라가는 네네, 거죠. 비트는 예. 가치만 있는데 또 근데 요 이더리움 시장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잖아요. 재밌는 게 이더리움에 비트코인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 네. 어떻게 가져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의 자산을 묶어놓고 이것을 이더리움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그렇게 가져와서 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서 활용하면 비트를 예금했을 때 예금에 대한 이자도 주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도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 활용하면 예금 이자도 좀 나고요. 그리고 비트를 또 담보로 해서 네. 다른 자산을 또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이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비트코인에만 두고 계신 분도 있지만 네. 그 비트를 이더리움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좀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금을 가만히 그냥 금고에 두고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도 은행에 둬야 이제 이자도 쌓이고 하듯이 네.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는데 이것을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 가져오면 그런 이자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활용도도 실제 있긴 한 그렇죠. 거죠. 사실 주식도 물론 가치가 높은 주식도 주지만 배당 잘 주는 네. 주식이 좋듯이 네네. 이더리움도 약간 그런 효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네. 그러면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도 가장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여전히 좀 허들이 있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지만 플랫폼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라든지 어떤 다른 자산들,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가지고 오면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뭐 작게는 3%, 많게는 한 6%도 주고요. 레이어 2 같은 데 올리면 뭐 10%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더리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보안적으로 큰 문제 없이 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이죠.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해킹이거든요. 해킹되면 네.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디지털 세상에서. 맞습니다. 그런 어떤 보안성 측면에서는 또 네. 이더리움이 거기서는 또 매력적일 것 같고 그렇죠. 약간 네. 시장을 좀 양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두 가지를 보면 이더리움은 그래도 지금까지 보안적으로 좀 많이 안정적이다, 맞아요.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솔라나는 여전히 가끔 체인이 뭐 멈춘 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안적으로는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두 체인을 비교해 보면 이더리움에 비해서 솔라나가 보안적으로 좀 약하죠. 그럼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좀 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가치의 어떤 상승폭을 네. 올해 안으로 한정했을 때 한 네.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고 계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볼 수 있는데 뭐 사이클적인 측면도 있고 뭐 거시경제도 있고 그런데 뭐 그 지표 중에서 특히 뭐 크립토 퀀트라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주로 알려주는 그 지표에 보면 비트코인의 어떤 선물 거래죠. 선물 거래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차트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보면 과열 단계, 그 전 단계 뭐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아직은 뭐 과열 단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아직 정점은 아니다. 네, 정점은 아니고 그래서 정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네. 그런 이제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이클의 불장에 어떤 시그널이 달려가기 위한 굉장히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적인 어떤 시장 전망 네. 같은 거 봐야 하는데 네.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미국 그런 같은 분위기로 경우는. 가고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입니까?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 비트코인 시장은 무조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주식 시장도 좋듯이 유동성이 많이 생기니까 최근의 흐름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과거에는 뭐 나스닥 같은 그 주요 이제 경제 지표하고 커플링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거의 이제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지만 좀 변동성은 좀 더 큰. 그래서 나스닥이 안 움직일 때도 비트가 더 가기도 하고 나스닥이 조금 빠지면 비트가 훨씬 많이 빠지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어떤 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의미하니까 유동성이 확대되면 그 유동화된 자금이 비트로 더 많이 이제 몰리겠죠. 그래서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렇게 확정이 되면. 작가님이 내신 책 중에 아주 제목이 네. 너무 끌리는 책이 아, 한 권 네. 있었어요. 영원에서 네. 1억 시드 만들기. 네네. 거기에 나온 전략 중에 하나가 네. 에어드랍인데 아. 에어드랍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코인을 네.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코인 생태계를 이해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알트코인들은 알트코인을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보통 코인을 만들 때 이 코인의 이제 분배량을 정합니다. 주식 배분하듯이. 그래서 배분하면 보통은 이제 팀들이 한 일정 부분 가져가고 한 20% 그리고 팀이 이제 코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네. 거거든요. 서비스를 만드는데 초기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초기 투자인 VC들이 한 20% 가져가고 그리고 일정 물량이 또 뭐 커뮤니티 물량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이 비용을 어떻게 쓸 건지 그런 토큰으로 또 한 20% 있고
그중에 또 한 일부가 에어드랍 물량으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당을 만든 코인이어서 꽤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에는 에어드랍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작게는 뭐 10%, 뭐 많게는 20%, 더 많게는 뭐 50%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코인이 신규로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상장된 것들 말고 상장되기 전에 이제 코인이 만들어서 코인이 상장된 시점에 그런 에어드랍 물량들을 에어드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참여한 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무료로 코인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이라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방법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네. 주체에서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그것을 이제 베타 테스트를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초반에 이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죠. 참여하고 네, 공짜로 코인을 받는 거예요? 참여하고 이제 네. 테스트를 해주고 버그 같은 게 있으면 그 뭐 보고도 해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안 하면 그냥 참여만 해도 그럼 네. 참여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 참여를 하면서 여기 이제 버그들도 나오고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팀이 이제 고치고 하면서 초기 참여 기호도에 따라서 아주 초반에 참여했고 얼만큼 참여했고 이런 것들을 나름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줍니다. 평가를 해서 그것을 어떤 각 개별에게 포인트 같은 형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줘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실제 코인이 나왔을 때 그 포인트 대비해서 코인을 자기들의 지갑으로 다 뿌려줍니다. 그럼 뿌려주면 그것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받은 코인을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매도하면 수익이 이제 뭐 천차만별인 거죠. 코인이 만약에 내가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굉장히 수익이 좋을 네. 거고, 근데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좋지 않으면 이제 수익이 적을 거고, 이제 또 좋은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또 수익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에어드랍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하이퍼 리퀴드. 이 네. 커뮤니티 중심으로 한 3억 개 에어드랍 뿌렸잖아요. 네네. 이게 진정한 그 탈중앙화 이상을 실현했다. 저는 이렇게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는 최근 에어드랍 자격 중에서 거기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한 졸업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억부터 많게는 뭐 한 3, 40억까지 이렇게 순수 에어드랍으로 그렇게 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국내도 좀 있고 글로벌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이제 참여를 많이 한 거죠. 해가지고 그 참여 대비해서 하이퍼 리퀴드는 사실 그렇게 탈중앙으로 시작했는데 거의 시총 20위권 안까지 들어왔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에어드랍 작업 중에서 제일 성과가 좋고 맞아요. 제일 훌륭한 이제 그런 에어드랍 작업인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에어드랍 작업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10개인데 하나가 걸려 있으면 그걸로 이제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졸업자라고 하는 그런 졸업자의 명예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 책 중에 그런 제목이 나왔군요. 아, 네. 알트로 네, 졸업하다. 졸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동환 데니워드 대표와 함께 코인 시장의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알트코인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커서 네. 투자에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그쵸.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